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종교개혁에 네. 관해서 어느 분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럼 종교개혁의 어떤 이 배경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토착 신학이다 보니까 종교개혁에서 그 핫했던 무슨 신학적 토론이라든가 이런 논쟁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토착 신학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쪽으로 그게 가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뭐 종교개혁 공부를 당연히 신학생들처럼 하진 않았지만 별로 개혁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걸 개혁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막연히 어떤 그런 좀 먼 느낌? 별로 그치, 관심이 예, 없는 예. 개혁이라는 단어하고 잘 안 어울려서 그럴 거예요. 그냥 개편? 아니면 뭐 그냥 제가 그냥 이 포장지 바꾸기 예예 포장지 바꾼 거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해들이 많아요. 저도 이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흔히 종교개혁과 연상해서 떠올리는 단어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오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종교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했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왜 종교개혁으로 부를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분명한 거죠. 그게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게 참. 그럼 이제 시작이 루터나 이런 그 정도부터 생각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은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네,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주목하는 거는 인물 중심으로 봤을 때 네. 루터 정도를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때문인데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교황청, 바티칸의 부패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미 그 성직제도의 부패에 대한 논의들은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종교개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이 이미 있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순교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게 종교개혁인 거지 교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회 근본적인 문제 개혁은 사실 시작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게 예. 그러니까 나쁜 짓 좀 그만해. 그 얘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거를 개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종교 자체에 대한 어떤 개혁을 종교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종교가 아닌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을 하는 걸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웃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정치판으로 보면 공수처 설치하자. 공수처 설치하자 안 하자가 논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정치권이나 혹은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게 목적이지 공수처는 이름이 공수처가 돼도 그만이고 아니어도 그만이고 아니면 제도적으로 좀 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봉쇄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돼 있으면 사실 공수처가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종교개혁을 안에 조직적인 부패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봤으니까 이거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부패 척결? 그렇죠. 이 정도로 하면 딱 좋은 용어란 말이에요. 이 용어 자체가. 근데 그것도 이전 개혁가들은 등에 업은 세력이 없어서 그래서 실패하는 거고 루터만 해도 자기를 도와준 게 있었죠. 뒤에 뒷배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얘기가 참 그렇다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을 놓고 봤을 땐 결국에는 누가 힘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다툼이죠.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였다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좀 그냥 편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교회 내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보통 14세기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루터가 선언한 게 1517년이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게 보면은 이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붕괴돼 버리죠. 함락돼 버린다고. 이게 이미 십자군 전쟁이 실패해서 교황의 권위가 추락된 상태인데, 여기다가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가 사실상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우리가 로마 교회, 서방 교회라고 하는 거,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어디가 로마 교회라는 거죠, 진짜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이전까지의 로마 교회는 거기가 로마 교회예요. 동방교회라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 정교회라고 불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지역이 원래 로마 교회란 말이죠. 이게 콘스탄틴이 황제를 4명의 황제 셋을 처치하고 단독 황제가 돼가지고 수도를 옮겨요. 그리고 옮기고 그 자리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서 통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중심은 사실 지금 이탈리아 반도나 그쪽이 아니라 이 동방 지역이라고 부르는 터키죠. 지금 터키 지역이 거기가 교회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서방 교회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왜 이 교황들의 부패에 대해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이전까지 바티칸 중심으로 있었던 그 교회가 교황이 무슨 짓을 하든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변두리 지역이라, 교회로 보면.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서 이쪽이 대거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니까 이런 개판이 없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 없었으면, 그래서 이 바티칸의 새로운 그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밀려들어오지 않았으면, 사실 르네상스도 그것 때문이란 말이죠. 거기서 출발을 하니까 이 그리스 로마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서양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스탄불 중심의, 지금의 터키 중심의 동방 지역의 문화가 그게 서구 문화였던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유입되면서 이게 이 로마의 기본 철학이라는 스콜라 철학이, 사실 뭐 스콜라 철학이 전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진짜 원시 때 얘기잖아요. 그 부족 그 도시 국가들, 아테네니 뭐 스파르타냐 얘기할 때 그때가 그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시절의 사상을 그거를 고전이라고 불러 깨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슬람권에 빼앗긴 지역이 서구라고 부르기 싫으니까 이쪽을 오리지널이라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부각시킨 것이, 사실은 어떤 문화적인 부흥은, 인문학적 부흥은 이쪽은 없었다는 거죠. 서구 사회라든가 이 게르만족과 그 바이킹들이 설치된 이 지역, 바티칸 중심의 이 지역에서는 문화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지, 뭐가 종교개혁인지를 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거의 붕괴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그냥 정말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덕적인 도덕심의 붕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 된다. 도덕심이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그러니까 제가 서양 철학을 하면서 되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다가 부흥 때요, 15세기까지. 그러면 서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는 문화가 없냐, 철학이 없냐, 이런 얘기 생각 문득 든단 말이에요. 사실 공부를 해보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이쪽 예루살렘이나 그러면서 이제 이쪽 첫 기착지에 있던 적에 이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여요. 바울도 그렇고.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게 있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전쟁을 통해서
역으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제 그걸 부흥했던 그 그리스나 이쪽 지역에는 없었고 거기서는 이제 아예 쫓겨난 거죠 학문이. 그랬다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역수입이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네네네. 그러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스콜라가 그렇죠. 이제, 예, 예.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수입되는 거예요. 아, 상황이. 그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예예.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거잖아요. 알렉산더가 제국을 만들면서 결국은 이게 문화 혼합 정책을 쓰면서 당시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꽃을 피운 게 여기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이게 1000년 가까이 된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그리스 이쪽 지역에서는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없어 예, 사멸됐죠. 이름과 기본적인 생각은 가져온 것 같은데, 제가 서양 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만들어진 새로운 건 없는 거야? 없다고 봐야죠.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지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마 1000년 동안에 그렇게 변화가 없었을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서양 철학에서 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2000년간의 이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주석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이 알렉산드리아나 혹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쪽은 굉장히 그 사유하는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문제가 되는 삼위일체 논쟁, 그런 모든 논쟁들은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그러면 그 철학적 사유가 단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하는 그쪽에서 영향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도 철학이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또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인도 철학적이 들어와서 보는, 안 봐도 우리가 아주 다양한 철학적인 논쟁이 있었을 게 뻔한데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플라톤의 주석서다. 설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부적인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영향을 주고 받았지만 네. 그 전체 큰 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보는 거죠. 네. 이쪽 편에서 보니까 네. 여기는 플라톤의 주석서가 되는 거예요. 네, 큰 그렇죠. 틀은 예. 이제 깨지 않으니까. 그 틀을 안 깨려고 기독교가 하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예. 기본 교리는 안 깨려고,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서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 거잖아요. 신학이라는 예. 거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그 이원론적인 생각. 네, 그 틀은 절대 깨지 않아요. 그 안에서 다른 거에 영향을 받고 뭐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고 이럴 뿐인 거지. 이게 아마 로마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 철학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쵸, 이제 로마에서는 결국 그리스를 모방한 예, 거고. 모방했으니까. 예, 그렇게 오는 건데, 동양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 무슨 뭐 TV만 뭐 좀만 보면은 뭐 슈퍼맨 나왔고 배트맨 나왔고,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질문을 던지듯이 네네. 굉장히 소화병적인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의식 수준 자체가 그래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나오게끔 한 이제 그 원형을 플라톤의 철학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도 있었겠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걸 이제 학적으로는 유럽적 균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깨져 나가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눠져 나가는 거, 하늘과 땅, 뭐 선과 악, 빛과 그렇죠. 어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나눠져 나가는 것들을 이제 그 고대 국가들은 다 신화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신화는 다 그런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저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성 원리가 죽고 여성 신들을 이제 무참히 살해하고 그런 신화들은 다 그렇게 공통점이 그거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거를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은 게 플라톤이고, 그 틀에서 서양의 역사는 2000년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얘가 좀 빗나갔는데 이제 예. 요자가 뭐냐 하면 유럽이 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잔틴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유럽 자체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들이. 이 얘기들은 전부 동방 지역, 비잔틴 지역에서 했던 그 철학이 그대로 서양을 밀고 들어와요. 이렇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여기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여기 이 한정된 지역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격동을 일으키면서 르네상스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교황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도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 문제점이 아니라 네. 종교적 행위에 대한 그렇죠. 문제점. 행위에 대한 문제점. 그 교황 제도가 갖고 있는 거기다 당시가 이제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봉건주의가 영주 봉건제가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서서히 자유농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사회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현상 때문에 결국은 그 권위가 교황의 권위 자체도 도전을 받게 되면서 저 신성시됐던 교황의 권위의 도전이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오는 단초들을 만들어주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안타까운 거죠. 네, 안타까운 네. 거예요. 그런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체적인 종교 내부에서 일어난 정화라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발맞춰 가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일어난 어떤 하나의 이벤트.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 종교 개혁의 배경은 일단은 네, 그렇게. 이렇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